연방 대법관이 자신의 소신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원인이 위협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SNS에서 널리 퍼지고 있어서 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러한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바로 이분이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좌파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올려놓은 사람은 로스코 스미스 4라는 로스코 스미스 4세라는 분이 이 그래프를 올려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인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이 완전히 좌파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유를 한 겁니다. 지난 7월 14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로스코 스미스 4세라는 사람이 X에다가 이 베럿 대법관의 기록은 우려스러운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올려놨습니다. 답스 이전에는 그녀는 만장일치가 아닌 사건의 81%를 보수적 입장에서 투표했다. 그때 이후 그 수치는 후속 임기에서 50에서 60%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것은 출생 시 시민권, 선거 절차, 행정권한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포함하며 그녀는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와 진보파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좌파 판사들, 대법관들과 함께 표를 행사를 했다. 그쪽 편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베럿 대법관의 판결이 답스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답스 이전에는 높은 보수주의, higher conservatis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답스 이후에는 절제와 실용주의, moderation and pragmatism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답스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답스라는 거는 이제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례인데, 그 2022년, 2023년, 2024년은 좀 보수 성향이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도파인 것처럼 지금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2020년, 2021년에는 아주 강한 보수주의 성향의 판결들을 내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향이 바뀔 수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점으로 제시된 답스 사건은요, 원래 공식 이름은 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소송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미국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약 50년간 유지되어 왔었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한 역사적인 판결이 바로 답스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연방 정부에서는 낙태해라 말아라고 전국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연방 법원에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돌려보낸 거였습니다. 이건 주의 권한이다라고 돌려보냈던 거,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했던 거였습니다. 판결문 초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인 6월 달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전인 5월 달에 언론에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보안 침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아주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 보안관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는데요. 조사해라 했죠. 조사단이 초안에 판결문 초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 법원 직원들 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26회의 공식 인터뷰를 가졌고, IT 시스템, 컴퓨터, 프린터 로그 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 했습니다. 혹시 지웠을까봐 포렌식까지 해가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달에 발표가 나오기를 최종 유출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 X 게시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답스 사건의 정보 유출은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폭력적 위협과 시위를 촉발했다. 폭력이나 협박의 위협이 근본적인 쟁점에 대한 대법관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죠? 대법관들은 헌법에 따라서, 법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살해 협박하고 막 이러면 겁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판결이 바뀐다면, 그러면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헌법적 위기에 국가 전체가 다 위기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토대다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법제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이 이야기 한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대법관들, 판사들이 위협에 굴하면 그 사법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을 향한 위협은 누가 저지르든 상관없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은 자치정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미스가 제시한 투표 성향 그래프가 정확한 것인지, 이 그래프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좀 논외로 쳐놓고요. 왜냐하면 근거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정확한 근거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점은 베럿 대법관이 좌양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베럿을 뽑아준 대법관으로 임명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를 배신했다라는 지적이 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미스가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한 똑같은 날인 14일, 7월 14일 베럿 대법관은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경호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럿은 몇 년 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몇 년 전이라는 게 바로 이제 답스 이 판례가 나온 바로 직후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12살 된 아이한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내가 왜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이래서 네가 입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설명이. 또한 자신의 집이 스와팅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스와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짜로 지금 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라든가 무슨 뭐 테러가 벌어졌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짜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를 받았으니까 출동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게 보통 국민들도 아니고 대법관 집에서 무슨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특수기동대가 출격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얘기. 특수기동대를 스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특수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짜 신고 받고 출동을 했던 겁니다. 한밤중에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던 일은 그 외에 또 여러 번 있었다. 또 가족들이 심각한 공포를 겪었고 자신의 자매, 이 지금 베럿 대법관의 자매는 우편함에 파이프 폭탄이 설치됐다라는 허위 협박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협박하는 놈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다만 협박 연락을 받는 분들은 가슴이 막 쪼그라듭니다. 심장이. 이날 함께 의회에서 증언을 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엘레나 케이건도 올해 대법관들에 대한 위협이 약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답스 판례가 발표된 2022년에는 브렛 캐버너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도 무장한 남성이 이 캐버너 대법관 죽이겠다고 캘리포니아에서 날라와가지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경찰에 잡히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죠. 캐버너 대법관도 보수 대법관인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받았던 SNS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언론은 침묵한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왜 언론들이 이 이슈를 그렇게 공론화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베럿 대법관은 마가 진영에서도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극단 좌파들에게서도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대중은 그 같은 위협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살해 위협을 자꾸 받으니까 판결을 내릴 때 법 논리에 따라서 소신껏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고 내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해 협박을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대법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난 2억 2,800만 달러를 요청을 했습니다. 증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대법관 개인 경호입니다.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한 명당
경호 인력을 6명씩 추가 배치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미스의 분석, 그리고 이 베럿 대법관이 좌파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썼던 이 팀 풀이라는 사람의 글을 공유한 이유가 뭘까? 여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공유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 최근 보수 진영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단어와 이 공산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급진 좌파 세력을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의혹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DSA,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과 같은 특정 단체가 지목되는 상황은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일명 극좌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이 극좌 혹은 뭐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극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은 보통은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극자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극좌 세력은 일반적인 진보 세력과는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폭력성이죠. 그 기준이. 폭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좌다, 아니면 그냥 좌파다, 혹은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살해 위협은 분명히 폭력성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해 위협했다? 극좌인 거죠, 당연히. 20세기 전 세계에는 공산혁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라는 목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폭력의 정도는 매우 극심했습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1917년에 있었고요. 중국 공산혁명 1949년에 있었습니다. 또 1959년에는 쿠바 혁명, 그리고 1945년에 시작해서 75년에 완성이 되는 베트남 공산혁명, 그리고 캄보디아 공산혁명 또 75년에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들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산주의 피해자 추모재단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00년간 공산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1억 명이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 거기에는 북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200만 명. 비록 현대의 급진 좌파를 공산주의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어쩌면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공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폭력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좌파들, 안티파들 어떻습니까? 매우 폭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화염병 던지고, 보도블록 뜯어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막 덤비고, 폭력적으로 움직이죠. 심지어는 총까지 쏴댑니다. 그래서 그들이 쏜 총에 방위군들이 맞아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들이 던진 화염병에 경찰의 옷이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진보 세력이 아니라 급진 좌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급진 좌파들이 이끌고 있는 사회주의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산화 운동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럿 대법관의 사례를 이렇게 공유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반체제 혁명, Anti-System Revolu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체제 혁명 위협 요소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을 향한 이러한 폭력이. 이거를 언론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요, 정치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Political Viol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언론들은 Political Violenc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아이스 시위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법관들에 대한 폭력 행동, 폭력성까지 그건 정치 폭력의 프레임 안에다가 가둬두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정치 폭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좀 과도하게 블레임을 하긴 하는 거지만 뭐 그래도 그거는 입장 차이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정치 폭력의 범주 안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라보았을 때는 이건 단순한 정치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일이 벌어졌는데 배후가 누군지 찾아내질 못합니다. 경찰들이.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던지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반체제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 내에서. 엔타이 시스템 레볼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댐은 결코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베럿 대법관의 사례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일지 아닐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협박 사건을 대법관 신변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검거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럿 대법관과 가족을 협박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